로마군이 큰 키를 선호했던 것은 확실하지만 로마군의 평균 키 역시 166c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로마군은 행군 중이라도 매일 목책과 해자로 둘러싸인 수경지를 건설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로마군은 구체적인 규범, 역할 분담, 길게는 25년에 이르는 반복 숙달로 수경지를 건설하는 시간을 극도로 단축시켰습니다. 기원전 로마인들의 야전 축성술은 1000년 이상 실종됐다가 19세기 나폴레옹 전쟁 시기가 돼서야 그와 비슷한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5000명 정원인 군단을 놓고 보면 1000마리 정도의 당나귀와 1200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개간되지 않은 검은 숲이었던 게르마니아 등이 점령하는 수고 대비 경제적인 이점이 적은 이유가 컸겠지만 육상 운송의 한계점에 있었던 것도 한 이유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고대 로마군의 모습을 보면 항상 목책을 두른 수경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기 위한 장기 주둔지가 아니고 매일 전투와 행군 중인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행군을 해본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20kg 이상 군장을 메고 30km 행군이 할 수는 있는데 가끔 있는 복귀 행군이니까 괜찮은 거지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갑갑합니다. 기본 군장에 81mm 박격포 부품이나 999K 무전기를 추가로 짊어진 병사들의 고통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군을 마치고 주둔지에 도착하고 나면 곧바로 정비하고 며칠 쉴 생각을 하지 다음날 다시 행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훈련을 나가면 귀찮은 점도 있지만 실제 전투 상황이 아니다 보니 소위 가라로 처리하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준비 상태로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나 하는 의문도 들고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미군들로부터 한국군이 여전히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대 로마군은 행군 중이라도 매일 목책과 해자로 둘러싸인 수경지를 건설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수경지는 규격까지 엄격하게 매뉴얼화돼 있었고 영토의 서쪽 끝인 잉글랜드부터 동쪽 끝인 터키 지역까지 비슷한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오늘은 로마군이 전투와 행군을 해가면서 어떻게 매번 새롭게 수경지를 편성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굴되는 유골들과 건물 천장, 문의 높이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고대 로마 성인 남성들의 평균 키는 160에서 165cm 사이였습니다. 징집하는 군인 키에 하한을 정한 적도 있을 정도로 로마군이 큰 키를 선호했던 것은 확실하지만 로마군의 평균 키 역시 166c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로마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주로 싸웠던 갈리아와 게르만인들은 이보다 10cm가량 컸습니다. 특히 게르만인들은 로마군을 작은 키로 조롱할 정도로 확연한 키 차이를 보였습니다. 신장은 인종별로 선천적인 유전자에 후천적인 영양 섭취가 더해져서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근대 시대 수렵과 목축 민족의 경우 농경에 비해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웠지만 살아남은 각 개체의 덩치는 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북유럽인들의 평균 신장을 보더라도 유전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육식 위주의 식단 역시 곡물 위주로 섭취했던 로마인에 비해 큰 키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곡물에만 의존했던 중세 유럽인들의 키는 150cm대로 낮아졌다가 현대에 들어와서야 고대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로마군은 이렇게 키가 작았을 뿐 아니라 확장기에 주로 상대했던 부족 국가들 대비 현저히 짧은 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군은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장기전을 유도하는 방어적인 전술과 공성무기, 방어 진지의 조합 때문이라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우리는 로마군이라고 하면 사각방패인 스쿠툼, 짧은 글라디우스, 투척용 필름 2개씩을 가진 전형적인 군단병을 떠올립니다. 군단병의 사각방패 스쿠툼과 갑옷의 무게만 해도 20kg에 가까웠습니다. 1.5m 길이의 일회용 투창 필름은 하나에 5kg까지 나가기도 했습니다. 전투 공병에 가까웠던 로마군은 무장뿐 아니라 수경지 건설을 위한 도구들도 휴대해야 했습니다. 각자가 휴대한 5일분의 식량을 합쳐 최대 40kg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공화정식이 그리스처럼 팔랑크스에서 시작했던 로마군은 제정을 전후해서 군단병 중심 편제를 채택합니다. 기병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보병 비중을 높였던 군단병 편제는 임진왜란을 겪은 조선군이 조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처럼 여러 적을 상대하면서 그 모습을 바꿔가기도 합니다. 사각방패였던 스쿠툼은 점차 작은 타원형으로 변해갔고 단검이었던 글라디우스의 길이는 길어졌으며 긴 투창이었던 필름은 다트라고 불릴 정도로 작아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제국 후반으로 갈수록 기병 비중도 늘어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행군과 야전 축성의 기조는 유지됐습니다. 로마군의 모집 방식은
공화 정식이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 있는 자유민을 1년 단위로 모집하던 것에서 점차 의무 복무 기한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제정 무렵 군단병들에게는 최대 25년에 이르는 의무 복무 기한이 적용됐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울타리에서 생활했던 군단병들의 정체성과 동질감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대대장 중에서는 2년이 안 되는 군 생활에서도 몇백 명 남짓한 대대원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HBO의 역사 드라마 로움의 주인공은 카이사르와 갈리아 원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백인대장 루시우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센츄리온이라고 불린 백인대장은 로마 군단의 중추였습니다. 루시우스는 갈리아 전쟁 8년 동안 적 병사만 309명을 죽인 것으로 나옵니다. 신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희생자의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군단병들에게는 급여와 퇴직금도 주어졌지만 전쟁 중 약탈로 얻은 재화를 지휘관의 재량으로 분배받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정치가를 겸했던 로마군 지휘관들은 군대의 인기를 얻기 위해 약탈한 재화를 인색하지 않게 분배했습니다. 로마가 중세에 비해 현대와 가깝다고 느껴지는 포인트 중 하나가 중세 봉건 영주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포퓰리즘이기도 합니다. 갈리아 지역의 켈트족들은 금세공으로 유명했는데 로마군이 점령했던 지역들에서는 대부분의 세공품들이 약탈당한 후에 금괴나 금화로 녹여져서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빚에 시달리던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이 끝나고 난 후 옥타비아누스까지 유지될 만한 재산을 모았다고 하는 점이나 13군단의 병사들이 보인 사기와 충성심은 이런 약탈의 규모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레바논 파병을 가서 구공수여단 52대대에 배속되어 통역병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보통 병사들 대비 8년 정도 군대를 늦게 가는 바람에 지역대의 중대장들이나 고참 중사들보다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특전사가 부사관 위주로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구조이긴 하지만 해외 파병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그렇고 파병 전 훈련부터 팀원들과 다소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특전사의 천리행군은 전술훈련 평가를 마치고 나서 이미 지친 상태에서 산업과 평지가 섞인 400km를 걸어서 복귀하는 훈련입니다. 모든 짐을 짊어지고 일주일 내에 400km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하루 5-60km 이상을 행군해야 하는데 막내 하사들에게는 훈련 이외에도 많은 부담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천리행군을 같이 할 일은 없었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고통만을 강요하는 그다지 실전적이지 않은 훈련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구타 정도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한참 전 이야기라서 요즘과는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로마 군단병들은 복무하는 25년 동안 기계처럼 반복해서 해가 지면 캠핑을 시작했고 날이 밝아오면 순서대로 텐트를 접고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천리 행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재 한국군보다 10cm는 작았던 고대 로마군이 어떻게 수경지를 건설해가며 장기 행군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모든 행군이 그렇듯 이동 속도만을 중시한 급속 행군인지 위험지역에서 전투까지 대비한 행군인지에 따라서 속도와 난이도는 달라졌습니다. 지형이나 계절에 따른 영향도 컸습니다. 작은 강에서는 배를 이용한 부교를 설치했지만 부교를 설치할 수 없는 큰 강을 건너는 데는 2주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군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30km를 행군했습니다. 시속 4에서 6km 정도의 속도로 해가 떠있는 동안 대여섯 시간을 걸어 우리가 군대에서 가끔 하는 장거리 행군 정도의 거리를 매일 이동했습니다. 행군 대열의 길이는 도로 사정에 따라 달라졌지만 포장된 대로가 아니라면 30km 정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출발한 선발대가 다음날 밤에 묵을 수경지에 도착할 무렵에 후발대는 전날 수경지 정리를 마치고 출발했다는 의미입니다. 일각에서는 엄격한 수경지 규칙이 로마군의 이동성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30km씩 전진했던 로마군의 속도는 현대와 비교해도 결코 느린 속도가 아닙니다. 더구나 동시기 켈트나 게르만인들은 여자와 어린이, 가축을 포함한 부족 전체가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그 절반인 하루에 15km 이상 이동하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로마 군단이 회전에서 패배한 사례는 종종 있지만 수경지를 공격당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군 속도를 희생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철저하게 안전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군은 구체적인 규범, 역할 분담, 길게는 25년에 이르는 반복 숙달로 수경지를 건설하는 시간을 극도로 단축시켰습니다. 숙련된 군단병들은 어두운 수경지에서도 자신의 부대와 텐트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반면에 침공한 로마군을 상대하는 갈리아인들은 매일 새로운 수경지를 만드는 속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마가 갈리아 정벌을 완성한 알리시아 공방전에서는 갈리아군을 포위한 상태에서 구워놓은 갈리아군에 동시에 도넛처럼 포위당한 채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베르킨게토릭스가 지휘하는 갈리아군 8만은 로마군의 5만에 비해 우세했지만 그동안 갈리아 전역에서 상대해왔던 로마군을 두려워해서 알리시아에서 구원병을 기다렸습니다. 카이사르는 야전 축성으로 알리시아를 포위하고 구원병으로 온 20만 갈리아인들의 역포위를 막기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이중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5배 이상의 병력차를 극복한 원인이 야전 축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승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기원전 로마인들의 야전 축성술은 1000년 이상 실종됐다가 19세기 나폴레옹 전쟁 시기가 돼서야 그와 비슷한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학자의 글들에서는 가끔 같은 시기 중국이 로마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언급을 보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벌을 하던 시기는 전한 무렵이고 제정이 시작된 시기가 후한 삼국지 시대와 겹칩니다. 서로마에서 칼리귤라가 황제가 된 서기 211년은 성도로 유비가 입촉한 해와 같습니다. 삼국지를 보더라도 영체를 세우고 야습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로마와 비교를 위해 뭔가 자료를 찾아보고 싶어도 자료가 충분치는 않습니다. 다만 로마와 한나라, 두 동서양 국가가 영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비슷했던 점은 흥미롭습니다. 가정에서 높은 곳에 진을 쳤다가 식수 문제로 패배했던 마속의 사례처럼 로마군 또한 주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지형을 선호했지만 물을 더 중요시했다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군의 행군과 수경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당나귀와 노예, 그리고 상인으로 이뤄진 보급의 힘이었습니다. 로마 군의 최소 단위는 텐트를 함께 사용하는 8명의 군단병이었습니다. 오늘날 분대의 기원으로도 보입니다. 야외 훈련을 나가보면 밥을 준비하는 것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닌데 이건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에는 보급의 90%가 식량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군단병들은 각자가 5일분 정도 되는 비상식량을 휴대했지만 장기 행군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루에 30km씩 전진한다면 로마에서 출발한 군단병이 이탈리아 북부에도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 개 분대마다 당나귀 한두 마리와 노예 2명씩이 배속됐습니다. 당나귀들은 텐트용 가죽과 스테이크라고 불렸던 목책용 나무기둥, 그리고 3-4주분의 분대 식량을 운반했습니다. 노예들은 수시로 건초와 장작을 모으고 군단병들이 진지를 건설하는 동안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5,000명 정원인 군단을 놓고 보면 1,000마리 정도의 당나귀와 1,200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비전투원이었던 노예들 중에는 외과의, 건축과, 측량사, 대장장이 등이 포함됐고 군단에 따르는 대장장이들은 방어구와 건설도구, 소모성 무기였던 필름 등을 만들어 공급했습니다. 한 개 군단이 소모하는 식량은 하루에 곡물 8.2톤, 물 45톤, 건초 20톤이었습니다. 보통 한 개 군단에는 군단병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의 보조병이 동행했으므로 소모되는 전체 식량은 그 2배에 가까웠습니다. 고대 전쟁의 특성상 현지 약탈 및 조달은 당연했지만 상인으로부터 식량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향신료와 소금 등은 군단과 동행하는 상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현지 상인들로부터 곡물을 구매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식량은 그렇다 쳐도 물보급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식수 용도인 와인은 수송했지만 세척, 소독, 동물들에 들어가는 하루 100여 톤에 달하는 물의 양은 수송으로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척된 지역에서는 물을 구할 수 있는 행군로가 정해져 있었고 새로운 지역을 행군하는 지휘관은 물을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 보급은 현대까지도 난감한 문제인 것이 제가 경험한 한국군은 2010년대까지도 야외 훈련 나가서 제대로 물을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 한미연합훈련 경험자들로부터는 미군은 1990년대에도 식수와 세면용 냉온수를 나눠 공급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군은 주력이었던 군단병 이외에도 정찰팀, 건설팀, 공성무기팀, 보조병과 하인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최대 병력이 2% 정도였던 정찰대는 하루 행군거리인 30km 정도까지 흩어져서 물과 지형을 탐색하고 현지인들은 어떤 루트를 택하는지를 알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군 탈영병이 있으면 검거하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군대에서 불침범 근무가 경계훈련이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탈영 방지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대의 로마군에서도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건설팀은 항상 이른 새벽에 수경지를 먼저 출발해 다음날 본대가 머무를 장소를 정한 후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한 개 군단은 5,000명의 군단병으로 이루어졌고 그와 비슷한 규모의 기병, 투석병, 궁병 등이 보조병으로 붙었습니다. 순서에 맞춰 행군을 하며 그날 수경할 장소에 도착한 로마군들에게는 각자의 구역과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각 임무별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소지한 무기나 장비도 약간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군이 끝난 1,000명은 주변 지역으로 참호와 땔감용으로 쓸 나무를 베러 나갔습니다. 또 다른 1,000명은 깊이 1m, 너비 1.5m로 수경지를 감싸는 해자를 파고 파낸 흙으로 흙벽을 쌓았습니다.
해자를 파는 일에 맨아워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는데 대략 3,000 맨아워, 그러니까 1,000명이 3시간 동안 작업할 분량이었습니다. 해자와 흙벽에 스테이기라고 불린 나무 기둥으로 간이 목책을 세우거나 장애물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수경지에서 철수할 때는 해자를 메꾸고 울타리로 썼던 스테이크들을 회수해서 이동했지만 장기 주둔이 시작되면 나무를 베어 최대 3m까지 높이로 목책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 3,000명은 남은 병력들이 행군을 통해 모이는 동안 텐트를 치고 수경지 주변을 방어했습니다. 해자와 목책으로부터 외부에서 투창이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 8에서 10인용 분대 텐트들이 마련됐습니다. 야간에는 군단 전체 병력의 10%인 500명이 경계 근무를 썼습니다. 기병도 있긴 했지만 로마군은 주변 어느 지역보다도 기병이 약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기원후 영령 근처이던 당시는 등자가 개발되기 전이고 말이 지금처럼 크게 개량되기 전이라 훨씬 덩치가 작았습니다. 사람을 오래 태우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주로 전차가 이용되다가 기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정찰병들을 제외하면 하루에 서너 시간을 이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말먹이용 풀을 구하는 데 시간을 소모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로마군이 움직이는 것을 뱀이 움직이는 것에 비유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부대가 수경지에 있는 동안 먼저 출발한 뱀의 머리가 새 수경지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착한 뱀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대들이 점차 새 또아리를 틀고 마지막 부대가 도착할 즈음에는 이미 진지에서는 저녁 식사를 포함한 모든 것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레바논 동명부대 일진이었던 제가 도착해서 가장 처음 한 일도 빈 컨테이너만 있던 주둔지에 방어시설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헤스코라는 물건에 모래를 채워서 주둔지 전체를 두르는 방벽을 여러 겹으로 만들고 공습에 대비한 방공호를 만들었습니다. 헤스코라는 회사 제품이라고 해서 그냥 헤스코라고 불렀는데 모래주머니에 흙을 닮아 진지공사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철사와 자갈을 이용한 조경용 건축 재료를 보면 헤스코가 떠오릅니다. 저희는 일진이라서 귀국하는 날까지도 주둔지를 완비하지는 못한 채로 지내다 왔는데 이후 미디어에서는 레바논 동명부대의 상당히 멋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30진이 파견 중인 레바논은 우리나라 역대 최장기 파병인데 그동안 각 군에서 일 잘한다고 선발됐을 행정보급관들이 얼마나 땀을 흘렸을지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바다에 접하지 않은 국가들이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전체 해안선의 길이를 영토의 넓이로 나눈 넓이당 해안선 길이라는 지표를 순서대로 나열해 분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는 말을 수시로 사용하지만 사실 영토 대비 해안선의 상대적인 길이는 전체 국가들 중 중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로마 제국은 해안선을 영토의 넓이로 나눈다면 현재 기준으로도 최상위에 위치할 만큼 대부분의 영토가 바다와 강에 접해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듯 지중해는 로마 제국의 내해에 가까웠습니다. 혹자는 해상 운송에 크게 의존했던 로마를 가리켜 지중해와 강에 묶여있는 제국이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도로가 발달한 로마였지만 육로로 1톤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대형 소 2마리에 많은 인원이 매달려서 건초를 대야 했습니다. 그런 육상 수송의 어려움을 몇 개의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반면 바다는 고대부터 수송에 있어서 압도적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배로도 40톤 정도의 짐을 싣고 원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로마의 내해였던 지중해는 풍랑이 심하지 않고 수송에 유리한 바다였습니다. 로마 중심부에서 소비되는 식량 대부분이 식량이 풍부한 이집트와 시칠리아 속주들에서 바다를 통해 운송되어 왔습니다. 해상 운송로를 보호하는 것은 원로원의 가장 큰 책무였고 많은 정치가들이 해적을 진압해서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 했습니다. 동지중해에서 해적 소탕으로 명성이 높았던 폼페이우스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진압 등 많은 군사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카이사르와 삼두정치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실은 삼두정치가 아니었다면 더 훌륭한 군인이자 정치가로 남았을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제정이 시작된 아우구스투스 시절 로마 군단들의 주둔지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20개 군단 15만 명이 각지에 주둔 중이었습니다. 로마의 영토 특성상 대부분의 지역이 해상과 강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순수 육상 이동거리가 200-300km를 넘는 경우, 즉 열흘 이상 행군해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육상 이동과 비교할 수 없었던 내해와 강을 이용해서 상당 부분을 이동한 후에 중간중간에 확보된 거점과 도로를 거쳐 내륙까지 행군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우구스투스 이후 수백 년간 주둔하는 군단 수나 지역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토가 고착화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개관되지 않은 검은 숲이었던 게르마니아 등이 점령하는 수고 대비 경제적인 이점이 적은 이유가 컸겠지만 육상 운송의 한계점에 있었던 것도 한 이유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마 제국은 어느 정도 영토가 획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300년 가까이 점령 목적의 장거리 원정이 드물었습니다. 국경 확장을 위한 원정이라면 행군과 야전 축성이 필요했겠지만 장기 주둔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군단병들이 교체되고 충원되는 과정에서도 수송과 행군이 있었겠지만 원정에 비해서는 긴장도가 낮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제 영상들에 왜 이 내용은 다루지 않았냐며 따지듯 묻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제 채널은 관심을 갖던 분야 중에서 궁금하던 포인트 몇 개를 뽑아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할 주제를 선정하기는 하지만 딱히 어떤 영상도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설령 잘 아는 주제더라도 혼자 떠들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취향도 살피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더 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2차 세계대전처럼 방대한 소재를 다룰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 고민보다 이번에는 어느 부분까지 끊어 이야기할지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불과 10여 분 남짓한 길이 영상에 많은 내용을 담기도 어렵습니다. 로마에 대한 소재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단어든 사람마다 떠올리는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로마라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로마는 왕정 200년, 공화정 500년, 제정 500년, 이후 동로마 제국만 1000년이 더 유지된 22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 제국이라고 부를 때는 아우구스투스부터 서로마 멸망까지 500년을 언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시기 제정 로마가 여러 면에서 후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화려한 시기이기도 했고 기록도 충실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500년의 제정 시기만 놓고 보더라도 역대 중국의 어느 왕조보다도 긴 시기입니다. 확장기, 내전기, 군인 황제 시기 등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었고 로마군의 기본 체계인 군단의 규모조차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수백만 구독자를 가진 외국 역사 채널에서도 이런저런 전후 설명 없이 로마 군대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00년 로마 역사 중에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 대한 내용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보니 저렇게 일반화해서 말해도 되나 하는 불편함이 들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군사제도 하나만 엄격히 살피더라도 임진왜란을 전후로 중앙군은 어떻게 바뀌었고 지방군은 어떻게 바뀌었고를 한참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로마군의 의무 복무기한이 25년이었다고 간단히 넘어가려다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25년은 아우구스투스 시절에 속주 보조병에게만 잠깐 적용됐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고 주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로마 시대 전체의 의무 복무 기한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주제만으로도 한 영상이 다 부족합니다. 되도록이면 학술적인 궁금증보다는 애호가 수준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영상 주제들을 고르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